제4장 네 번째 장. 비부 목사의 말이 맞았다. 루시는 음악을 하고 난 뒤면 언제나 자신의 욕망을 가장 또렷하게 실감하곤 했다. 그녀는 목사의 재치 있는 농담도 앨런 양의 암시 가득한 수다도 딱히 즐기지 못했다. 대화란 지루한 것이었다. 그녀는 무언가 커다란 것을 원했고 바람이 몰아치는 전기전차의 플랫폼 위에 서 있었더라면 그것이 자신에게 찾아왔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그건 숙녀답지 못한 짓이었으니까. 왜 세상의 커다란 일들은 대부분 숙녀답지 못한 일이란 말인가? 언젠가 샬럿 언니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준 적이 있었다. 숙녀가 남자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단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여자의 사명은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성취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간접적으로, 즉 재치와 오점 없는 명성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숙녀도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 그녀가 직접 싸움터로 뛰어든다면 처음엔 비난받고 그 다음엔 경멸당하다가 결국 무시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시가 쓰이기도 했다. 이 중세적 숙녀라는 존재 안에는 영속적인 무언가가 있다. 용은 사라졌고 기사도 떠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녀는 초기 빅토리아 시대의 수많은 성을 다스렸고 수많은 노래의 여왕이었다. 일과 중간중간 그녀를 보호하는 것은 달콤한 일이며 그녀가 저녁 식사를 맛있게 차려냈을 때 경의를 표하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이 피조물도 퇴화하기 마련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낯선 욕망들이 싹트고 있다. 그녀 역시 거센 바람과 광활한 파노라마, 그리고 초록빛 바다의 광막함에 매료된다. 그녀는 이 세상이라는 왕국이 부와 아름다움과 전쟁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지켜보았다. 그것은 중심부의 불꽃을 감싼 채 멀어져가는 하늘을 향해 회전하는 찬란한 지각이다. 남자들은 그녀가 영감을 주었노라고 선언하며 그 지표면 위를 즐겁게 가로지른다. 다른 남자들과 유쾌하게 만나며 남성이라서가 아니라 살아있기에 행복해한다. 연극이 끝나기 전 그녀 역시 영원한 여성성이라는 장엄한 칭호를 내려놓고 찰나의 자아로서 그곳에 가보고 싶은 것이다. 루시가 이 중세적 숙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에게 그 이미지는 그저 마음이 심란할 때 우러러보아야 할 이상에 가까웠다. 그렇다고 그녀에게 어떤 체계적인 반항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여기저기 흩어진 제약들이 유독 짜증스럽게 느껴질 때면 슬쩍 어기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 아마 후회하곤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오늘 오후 그녀는 유난히 안절부절 못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반대할 만한 일을 정말이지 저지르고 싶었다. 전기 전차를 탈 수 없게 되자 그녀는 대신 알리나리 사진 상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루시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사진을 샀다. 바틀렛 양은 가여운 것, 예술에서 있는 나체를 의미했다. 이 그림을 망쳐놨다며 사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이번엔 예외였다. 조르조네의 폭풍우, 이돌리노, 시스티나 성당의 프레스코화 몇 점과 아포시오메노스 도 바구니에 담았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듯했고 내친김에 프라 안젤리코의 대관식, 조토이 성 요한의 승천, 델라 로비아의 아기 조각상들, 그리고 귀도 레니의 마돈나 사진들도 샀다. 그녀의 취향은 보편적이었고 유명한 이름이라면 무엇이든 무비판적인 찬사를 보냈으니까. 비록 7리라 가까운 돈을 썼지만 자유의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불만을 의식했다. 그런 감정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겐 낯선 경험이었다. 세상은 분명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그것들을 마주할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허니처치 부인이 음악을 맞듣지 않아 하며 음악만 하면 딸이 까탈스럽고 비현실적이며 예민해진다고 불평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나한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시뇨리아 광장에 들어서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는 꽤 익숙해진 광장의 경이로운 광경들을 무심하게 쳐다보았다. 거대한 광장엔 어둠이 깔려 있었고 햇살은 너무 늦게 찾아와 이곳을 비추지 못했다. 황혼 속의 넵투누스 조각상은 이미 반은 신이고 반은 유령인 모호한 존재가 되어 있었고 분수는 가장자리에 한가롭게 모여있는 남자들과 사티로스들을 향해 꿈결처럼 물을 뿜어냈다. 로지아는 마치 동굴의 새 입구처럼 보였고 그 안에 수많은 신은 어둑하지만 불멸의 모습으로 인간들의 만남과 이별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것은 비현실의 시간, 즉, 낯선 것들이 실제가 되는 시간이었다. 그런 시간, 그런 장소에 있는 나이 든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충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만족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루시는 더 많은 것을 갈망했다. 루시는 아랫부분의 어둠 속에서 마치 거친 금기둥처럼 솟아오른 궁전의 탑을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탑이 아니었고 대지에 지탱된 것도 아니었다. 고요한 하늘 속에서 맥동하는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보물 같았다. 그 광채에 홀린 루시는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고개를 떨구었을 때도 눈앞의 잔상이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정말로 무언가가 일어났다. 로지아 근처에 있던 두 이탈리아 남자가 빚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오리라, 그들이 외쳤다. 오리라라고. 그들은 서로를 밀치며 승강이를 벌였고 그중 한 명이 가슴 쪽을 가볍게 얻어맞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마치 루시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도 있는 듯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향해 몸을 굽혔다. 그가 메시지를 전하려 입을 벌리는 순간 입술 사이로 붉은 줄기가 쏟아져 나와 면도하지 않은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게 전부였다. 어둠 속에서 군중이 솟아올랐다. 그들이 이 기이한 남자를 가려버렸고 그를 분수대 쪽으로 옮겨갔다. 마침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조지 에머슨이 서서 남자가 쓰러졌던 자리를 사이에 두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무언가를 가로질러 바라본다는 것, 조지를 발견한 바로 그 순간 그의 모습이 흐릿해졌다. 궁전 자체가 흐릿해지더니 그녀 위로 흔들리며 다가왔다. 부드럽게, 천천히, 소리 없이 궁전이 덮쳐왔고 하늘도 그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